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그 삼보회하고 저하고 인연은 제가 한 10년 전에 문경에 그 원광 스님이라고 계신데 그 스님 사찰에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 스님께서 불설 아미타경을 굉장히 열심히 그 수행 정진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삼보회에서 그죠?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보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길래 이런 책을 냈나 싶어가지고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그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강의하셨죠. 조은수 교수님. 조은수 교수님 부친께서 이제 그 입적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갔더니 삼보회 초대 회장이라고 아시나요? 네. 다른 데인가요? 네? 맞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또 미왕사에 갔더니 금강스님 계신 미왕사 알잖아요, 그죠? 거기 갔더니 이 삼보회 또 책이 쫙 이렇게 또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저는 사실 요즘 출가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겨우 20년 좀 넘었는데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처음에 찾을 때는 왜 찾는지 그리고 불설 아미타 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은 타력이니 자력이니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극락정토에 가시라고 영단에다가도 아미타 나무 아미타불 10번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주 정말 진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삼보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0월도 사실은 약속을 잡아놨는데 저희 전국 비구니 회가 이제 10월에 이렇게 회장단이 바뀌어요. 집행부가 바뀌면서 갑자기 약속 잡아놓은 날에 제가 빠지면 안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회장님께 제가 이제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사실은 제가 진행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맡기고 이러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법당이 참 마음에 드네요. 그쵸? 네. 이렇게 좋은 법당에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쉬워요. 아쉬운데 그래도 다 일당백이시니까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제가 맡은 주제로 불자로서 윤리적인 삶의 실천 방안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5개를 수지했다 하시는 분 손 안 드시는 분은 네. 긴가민가 잘 몰라. 그죠? 자, 그럼 보살계를 받았다. 나 보살계 받았어. 네. 안 드시는 분 그래도 있네요? 네. 우리 보살계 안 받으신 분은 어쩔까? 그래서 이제, 불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삼보에 기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법명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율도 계도 받고 하는데, 보살계를 받았으면 사실은 5개를 다 수지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5개는 뭡니까? 어떤 윤리적인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오늘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리라고 했을 때는 윤리가 뭐죠? 우리 저기 안경 끼시고 하시는 분 윤리가 뭡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뒤에 숨으시면 안 돼. 네. 우리 불자로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게 아주 좋아요. 네. 윤리 하면 생각나는 거. 그냥 생각나는 거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잠자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 안 해요. 같이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네. 그래서 옷도 아주 색깔도 좋은 거 입으셨어요. 자, 관세음보살님 같은 색깔 입으시고. 자, 윤리가 뭐죠? 우리가 윤리 하면 사실 윤리 언제 배우죠? 학교에서? 중학교 도덕 시간에. 그러시구나. 예. 네.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안 배우셨어요? 배우죠. 네, 도덕 시간. 그래서 어쨌든 윤리하면 이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서양적인 개념이 좀 강해요. 그래서 하면 여기 이제 보잖아요. 일상적인 도덕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향하는 삶. 그게 뭘까요? 가치 있는 삶, 단순히 만족하는 삶이 아닌 예. 도덕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래요. 그러면 뭐겠어요? 그죠?
인간 생활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태, 선악의 기준, 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불교랑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 전에 윤리학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해야 될 주제와 관련돼서 윤리는 크게 그 두 가지 또 범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규범윤리, 그렇게 선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생명윤리 이렇게 나눠요. 그럼 오늘은 우리는 생명윤리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생명윤리는 다시 뭐냐면 생명 의료윤리, 그 다음에 지구 환경 과학에 관련된 것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환경 과학이라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죠? 예, 그렇죠. 아유, 누구셔요? 환경운동 하신 분. 박수 쳐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전국 비구니회에 몸담고 있는 회관의 법령사에 우리 부처님 두 분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저를 데리고 왔어요. 두 분이 뭘 가지고 왔냐면 EM 아세요? EM? 써보셨어요? 만드시는 분. EM 만드시는 분. 만드시지는 않고. 자, EM의 특징이 뭐죠? 친환경. 또 EM의 핵심 세 가지는 뭐냐면 수질 정화. 그죠? 물이잖아. 그죠? 물과 관련해서 수질 정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곰팡이 제거. 놀랍죠? 그래서 만약에 법당에 냄새가 난다 이러면 EM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그리고 왜 머스마들이 운동하고 와서 냄새 나잖아요. 신발에도 냄새 나. 그러면 이렇게 다 뿌리면 돼요. 장롱에 요즘 여름에 곰팡이 나잖아요. 그럼 뿌리면 되고. 그 다음에 화분에 진드기가 생겼다. 그래도 이렇게 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항산화 작용. 항산화가 뭐죠? 항산화. 네? 산화를 없애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젊음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렇죠. 늙지 않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EM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되는 그런 EM을 만들어서 쓰고 보급하고 아니면 뭐 다른 전력을 아끼고 뭐 이런 그런 온갖 그 환경과 관련된 그런 것도 이 윤리와 관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지구 환경 과학인데 오늘 그 얘기는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처님들이 우리 법령사 EM 연구소에서 가져온 EM을 이따 선물로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받아가셔가지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를 할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윤리를 어떻게 말하냐면 윤리학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저 고등학교 때 이론이에요. 고등학생들. 크게 성품윤리, 의무론적 윤리, 공리주의 윤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성품윤리는 덕윤리라고도 합니다. 성품에 관련된. 네. 그래서 완전주의 윤리라기도 하고 어떤 참된 행복의 근원은 덕이 있고 품이 있는 온전한 인간됨의 형성에 의존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의무론적 윤리는 칸트 알죠, 그죠? 그 유명한 칸트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윤리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합리적인 이성을 밝혀주는 최상의 선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공리주의는 뭡니까?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이러면 뭐가 생각나죠?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죠?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아시죠, 그죠? 철길을 가는데 이렇게 철길이 갈라지고 있어요. 갈라지고 있는데 저쪽에 5명이 있어. 이쪽에 1명이 있어. 그러면 어디로 달릴 것인가? 어디로 달려야 될까요? 이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1명은 안 중요하냐 이거예요. 중요하죠. 굉장히 이게 난해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품윤리, 의무론적 윤리, 공리주의 윤리 했을 때 불교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불교 이론은. 이 셋 중에서. 네? 아무래도 이 성품윤리하고 좀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 윤리학과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근본 5개, 근본 5개가 그죠? 뭐죠? 우리 빨간 티 입으신 분, 주황색이시구나. 네. 근본 5개, 빨리 탁탁탁 나와야 돼요, 이럴 때. 그렇게 막 속에서 이렇게 머리에서 뱅뱅뱅 돌고 이러면 안 돼요. 주황색이시구나. 네? 컨닝 하시라고 이렇게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생각 안 나실까봐. 불살색.
불투도, 예,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예,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근본 5개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이? 네, 불살생, 그죠? 모든 계율의 통합이 불살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5가지 중에서 사회법하고 봤을 때, 사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저지르면 사회에서도 재판받고, 그죠?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닌 거가 뭐죠? 불음주. 이제 이전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네, 요즘은 음주도 굉장히 심각해요. 부처님께서 불음주를 말씀하실 때는 음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서 나는 가끔 음주한다 하시는 분. 우리 보살님들도 반주를 한잔 하신다 하는 분. 건강을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음주를 하면 뭐가 되냐면 뇌를 녹인다라는 거예요. 알코올이. 그래서 법에 가까이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죠? 생활에서 음주를 행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다 사회법하고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님 법을 따라서 이렇게 삶을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회 생활하는데도 아주 윤리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윤리와 불교의 계율, 특히 근본 5개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부처님 법이 더 어떻죠? 크죠. 이렇게 막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윤리학 중에서 생명 의료 윤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줄이 막 깨졌어요. 왜냐면 다른 집에 와 있으니까. 이런 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맞출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그냥 보셔요. 보시는데 여기 보면 생명윤리학 하면 바이오틱스, 생명하고 윤리하고 겹친 거다. 왜 이런 의미를 가지냐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생물과 관련된, 예전에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됐어요. 자연사를 추구하고, 그죠? 병원에도 가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생각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도덕적 관념과 배치될 수 있는 게 과학기술과 이런 것들이 배치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면에서 윤리적인 어떤 것들을 다루는 것이 생명의료윤리학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나랑은 상관없는데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눈앞에 두고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기 보면 자살은 뭐 좀 아니신 것 같아, 그죠? 그렇지만 주변에 자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안락사, 네. 안락사 생각해 보신 분, 내가 안락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안락사에 대해서 내가 그게 뭔지 궁금해서 한번 사유를 해보신 분, 자, 손 들어봅시다. 네. 그럼 다른 분은 안락사는 남의 일이야, 그죠? 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오늘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낙태 문제가 없어진 거, 낙태 허용됐죠, 그죠? 우리 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낙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들끓고 있어요. 정리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복제. 유전자 복제는 뭐하고 관련돼 있죠? 뭐 이렇게 이제 뭐가 이렇게 노화가 돼가지고 뭐 합니까? 이게 차차 얘기해 드릴게요. 줄기세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줄기세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쵸. 개체복제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의료윤리에 관련된 주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자라면 관심을 갖고 내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사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삶과 죽음. 삶과 죽음은 뭡니까? 다르다, 같다. 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다르다, 같다. 같다. 삶이 어떻게 죽음하고 같습니까? 성문답 하십니다. 그럼 지금 죽어 있으시는 거네요?
그죠? 삶과 죽음이 같으니까 지금 죽어 계신 거잖아요. 생각이 죽음을 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죽어 계신 거 아니냐고요. 안 죽었어, 그죠? 네. 그럼 살아 계셔요? 자신이 없어. 삶과 죽음은 뭡니까? 우리 불교 공돌이로 얘기하면 항상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요, 그죠? 양면성이잖아요, 양면성.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나이쯤 되면 항상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젊은이들도 직접적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사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가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불자로서 어떤 삶에서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다 넘기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웬만히 이렇게 막 가족 간에 뭐 이런 문제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넘기고 이제 여유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더욱 이 죽음에 대해서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죽음의 종류는 크게, 그죠? 저기 보시면, 사고, 그죠? 노화, 살인, 자살, 사형,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장 주요한 사망의 원인은 노화, 질병, 사고,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나는 100살까지 살 것 같다. 아, 그러면 더 살아요? 200살? 그러면 80살?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의료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내가 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자살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요즘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95세 막 그런 분들이 수술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굉장히 지금 생명이 연장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도 가끔 이렇게 무슨 누가 와서 앱으로 이렇게 몇 살까지 사는지 측정해보라고 하니까 125살 산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죠? 제가 거기서 이제 지금 반틈을 살았는데 생각해보면 반틈 사는 사이에 이제 공감을 아마 하실 텐데 20살까지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했고, 그죠? 이제 20살이 돼서 뭐 대학교를 가든지 사회 가든지부터는 내 의지를 조금 발휘를 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내가 자유롭게 내 삶을 지탱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 나이인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는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돼서 앞으로 남은 몇 살? 60년? 50년? 아니면 40년? 아니면 뭐 30년 살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셔요? 아, 나한테 이렇게 삶이 많이 주어져 있다. 자, 나 너무 좋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자, 그럼 끔찍해.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막연해.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진중하게 진짜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계획도 세우시고 그리고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서술해 보시고 이런 시간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게 꼭 무슨 복지관에 가서 복지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그런 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는 단초를 우리가 한번 열어보자. 이미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저 스님 뭐 뻔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명 유지 3대 장기. 저기 나오잖아요. 뭐예요? 자, 큰 소리로 우리 크게. 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해요. 그죠? 장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의사가 딱 선고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기준이 뭐냐면 심장사. 그 다음에 폐가 해도 심장이랑 바로 가니까. 그치만 하나 걸리는 게 있죠. 내사인 경우는 아직 사망 판정을 안 받아요. 그렇지만 이미 장기가 사망해서 이제 곧 죽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에 관련된 철학자들의 논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플라톤은 영원 불멸설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뭐 서양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하는 분도 있고, 하이데거 실존주의 같은 경우는 죽음은 가장 고유하고 극단적이며 어떤 것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막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좀 황당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야스퍼스 같은 실존주의는 인간이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죽음이다. 그래서 어째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한 이웃 그리스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가는 거라고. 예. 죽으면 신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죽음은 신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톨릭교인데, 카톨릭이 어디죠? 천주교, 그죠? 천주교인데 이 사람들 꼭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쓰죠? 가톨릭이라고 해요, 가톨릭. 왜 그런지 아세요? 국어사전에 앞에 나오려고. 네. 가톨릭이라고 해놓고, 신부님도 그렇고, 수녀님도 그렇고, 말할 때는 캐톨릭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저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불교를, 네? 제가 이렇게 오늘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카톨릭에서도 있잖아요. 뭐냐면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영혼은 먼저 하느님 심판을 받고 그 사람이 행한 이 세상에서 선악에 의해서 각자 다른 운명이 주어진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카톨릭하고 그리스도하고 또 달라요. 근데 보면 그리스도 사람들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약간 내세를 좀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카톨릭, 특히 신부들 있잖아요. 수녀님들은 내세를 안 믿어요. 그럼 자, 여러분들은 내세 믿습니까? 내세 안 믿는 분, 자신 있게. 괜찮아요. 제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좀 보고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정립을 하기 위해서 자꾸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졸면 안 되니까. 저 조는 거 엄청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유교의 공자님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눴어요. 상장 제례를 강조하고, 그 초상 장례 막 이런 거 의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보다는 현세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살신성애를 강조했대요. 그래서 어쩌라고 죽음이. 유교 학자들을 만나면 내세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를 왜 지내느냐? 제사 왜 지내죠? 상장 제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효사상에 의해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유교 환자들도, 유교 믿는 분들도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아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혹시 그쪽으로 가 있지는 않을까, 내 상고가.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 생각이 좀 가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확인차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가의 제일 저기가 누구죠? 도가 하면, 예, 그쵸. 장자님이잖아요. 장자님은 부인이 죽었는데 옆에서 술 마시고 놀았답니다. 왜냐면 죽음에 대해서 그만큼 별로 이렇게 그냥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하고 변화되는 것이 그 도의 원리이기 때문에 죽음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했대요. 그래가지고 도가에서 그냥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랑 좀 비슷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랑 좀 그런 면에서 다르다. 예. 그럼 불교에서 죽음과는 뭐냐? 이거 저기 나와 있죠, 그죠? 고등학교 윤리교과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 뭐라고 나오냐면 고등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유교적인 도덕과 불교적인 도덕이 다르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삶이 그 자체가 고통이고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그래서 현재의 삶의 선행이 다음 삶을 결정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나오죠, 그죠? 자, 업보설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생을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어떤 보살행을 행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업보설에 의해서 다음 생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불교관을 얘기하더라. 이런 걸 이제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여드릴지 말아야 될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안 나오네요. 이게 저기 뭐 동영상인데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위에 나이별로 죽음의 순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 올라갑니다. 의외로 10대 때 뭐가 많죠? 자살이 많죠, 그죠? 요즘은 초등학생도 자살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에 가면 여전히 자살이 많아요. 근데 뭐가 늘어나고 있죠? 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요. 30대에 가니까 암이 막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전히 30대에도 자살이 많습니다. 자, 이제 40대에 가니까 암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살이랑 순서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거 막 사고보다 막 이런 질환들이 막 늘어납니다. 근데 50대에 가니까 자살은 점점 줄고 암이 엄청 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질환도 역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60대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살은 엄청 줄고 심장질환, 그죠? 뇌질환 이런 것들이 막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0대 가니까 심장질환이 막 늘죠, 그죠? 뇌혈관 질환도 막 늘고 폐혈 이런 것도 폐렴 이런 것도 막 늘고 있어요. 자, 80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이 막 급격히 늘고 있죠, 그죠? 80대 가니까. 자, 그러더니 심장질환이 암을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실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90대 갈 때. 어떤 박사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의학 박사께서. 당신은 돌아가실 때, 폐렴으로 죽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이별로 죽는 것도 굉장히 다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아니라고 하지만, 노화 방지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죠? 응?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죠? 노화 방지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실험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DNA에 돌연변이가 쌓이면서 세포가 망가져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 기존의 노화를 설명했던 이론인데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노화의 주요 원인을 새롭게 발견해서 늙은 쥐를 다시 젊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설아 기자입니다.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쌍둥이 생쥐입니다. 한 마리는 털이 희고 들썩들썩한데 다른 한 마리는 검은 털이 수북합니다. 검은 쥐는 털 상태뿐 아니라 뇌와 근육, 신장 조직도 더 젊어졌고 멀었던 눈도 회복됐습니다. 해당 쥐에만 3가지 유전자를 섞은 칵테일 인자를 주입한 결과입니다. 이 칵테일 인자는 DNA 돌연변이를 고쳐주는 단백질이 오작동 없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만듭니다. 연구팀은 DNA 손상 그 자체가 노화의 원인이라고 봤던 기존 이론과 달리 DNA를 수리하는 단백질의 기능 저하를 노화의 더 큰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따라서 DNA 수리 단백질을 활성화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My colleagues and I believe that not only are epigenetic changes a primary cause of aging, but that these changes are driven by the ongoing process of DNA breakage and repair. 연구진은 돌연변이를 일일이 고치는 건 어렵지만 단백질 활동을 조절하는 건 비교적 간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장류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퇴행성 질환 등 노화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네.
이렇게 전에는 그냥 그 늙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디까지 갔죠? 네,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회춘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쥐를 이렇게 설명에 이제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돼지한테 할 거고, 돼지한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한테 이제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0살, 200살까지 사실 거예요. 끔찍하시다고 생각하지만 또 기쁜 것도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내 삶의 의지로 사셔야 됩니다.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 이제 사실 무슨 뭐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죠? 항상. 그래서 뭐 생지에서 실험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수컷의 세포로 난자를 만들어서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뭐요? 여성성, 남성성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요즘 막 많이 이렇게 출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동성 부부들이 친자를 출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금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거를 발표한 교수도 사실은 윤리적으로 참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다 보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하고 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진짜 부처님 말씀대로 오온의 작용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오온이 풍화가 되면 간다고 그러더니 그 말이 맞네. 또 이런 생각으로 비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생명 복제 관련해서 인간을 복제하는데 배아 복제하고 개체 복제가 있는데 배아 복제라는 것은 또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이런 얘기 나올 때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거나 이럴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좀 이렇게 보시고 윤리적으로 내 삶과 연결해서 이렇게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즘 영화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체 복제 이런 거 관련돼서 아틀란타라는 거 하나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그냥 이해가 확 돼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윤리의 4가지 원칙 해가지고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이런 이제 4가지 원칙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노화를 방지하고 젊음을 다시 찾고 회춘을 할 수 있고 개체를 복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거랑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절의 문제도 굉장히 사실은 까다롭습니다. 일방적으로 불교도인이라고 그래서 임신 중절은 반대한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찬성하는 이들의 논거가 무엇인지도 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의 어떤 사유 체계가 좀 더 이렇게 확고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반대하는 입장에서 뭐냐면 미끄러운 경사길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리 아프신 분 뒤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작은 거 하나를 허용을 하잖아요, 그죠?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법에서 무슨 얘기가 있죠? 무슨 새로운 거가 조항이 생기면 판례에 근거해서 그죠? 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런 문제도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용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론도 조사하고 이런 여론 조사에 한 번이라도 응해 보신 분, 낙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료법 문제라든지 우리 정치적인 것도 막 전화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사유를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또 뭐냐면 안락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한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 텐데, 죽음과 관련돼서 이렇게 쭉 굉장히 죽음을 연구하는 분 중에 이 알폰스 디킨 박사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 이론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파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락사 등 죽음의 과정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암만 나는 뭐 여한이 없어. 그래도 막상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앞에 가면, 그죠? 발버둥을 하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로 자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 자살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도 굉장히 그동안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니야가 아니라 19세기 말까지는, 이건 물론 이제 서양 얘기인데 우리가 좀 서양 얘기지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서양에서도 인류는 자살을 한다 이러면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범죄로 간주하고 굉장히 사후세계 죽은 자에조차도 굉장히 무거운 형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19세기 말 이후에는 어떤 자살을 사회적인 요인을 가진 개인적인 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의학적인 비정상적인 행위로. 예를 들면 뭐가 있겠죠? 우리 조현병 환자들, 그죠? 이런 경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인 돌봄이나 정신의학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병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불교계에서도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죠? 상담도 해야 된다 하고, 뭐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어떻게 좀 치유해야 된다고 고민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실천은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20세기 중반이 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는 일종의 자유 죽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철학자들 사이에서. 네. 윤리를 바탕으로 사유를 하고 있는 철학자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 자살 이런 거랑 관련해서 2018년 2월에 사전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했어요. 사전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서 연명치료의향서 작성하신 분, 카드 갖고 계신 분, 네, 잘하셨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잘하셨어요. 저도 했는데 안 하신 분은 왜 안 하셨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음에 임박한 뭡니까? 임종의 단계에 있을 때 내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건강하게 정말 원하는 대로 그래 나 내일 아침에 갈 거야 이러고서 딱 목욕제기 하고 이렇게 잠자듯이 가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네, 응급실로 가죠, 그죠? 응급실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거저거 꼽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의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막 해요.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전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극한 상황이 되더라도 삭관하지 말라. 그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행하는 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자살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자유 죽음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사실 논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죽음 얘기하면 이렇게 뭡니까? 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딴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불교도는. 그러면서 이제 아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결정권 관련돼서 뭐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사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꼭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거 오래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젊은 병사가 내가 러시아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당하느니, 아니 이거는 러시아 병사가 내가 이렇게 징집대에 가서 온갖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나는 자살을 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면서 이렇게 유서를 남겼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1082명 중에 8명이 이런 이유로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못됐다라고 일방적으로 비방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들이 있는데 이것도 2023년 3월 27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중국의 20대 그 예쁜 아가씨가 할아버지하고 사는데 이제 그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을 했더니 갑자기 주변에서 막 괴롭힘의 표적이 돼가지고 SNS 이런 걸로 통해서 너무 막 그 극렬하게 막 뭐 이렇게 약간 우리 흔한 말로 또라이 취급을 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런 인터넷에서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막 우리 잘못 공격해서 그죠? 요즘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장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자살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만 얘기하겠느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찬성을 할 수 있겠냐. 좀 견뎌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냐고요. 얼마 전에도 왜 요즘 막 문제되잖아요. 그 초등학교 교사 관련돼서. 그런 얘기도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우리가 자신있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건데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냐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율장에서 보면 이제 이 피터 합이라고 하는 불교 윤리학 인문을 쓴 굉장히 그 유명한 그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우리 노스님 중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곡기를 끊으시고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가셨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위대하다고 칭송하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방에 이렇게 혼자 떨어진 데서 뭐 3, 7일을 곡기를 끊으시고 가셨다.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그걸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큰 병이 있고 오랜 시간 앓았으면 시중드는 비구들도 지치고 이거 비구들에 대한 얘기예요. 넌덜머리가 나서 이제 우리가 그를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간호를 받아온 이 몸은 이제 아픈 사람이 환자가 지속되지 않으며 나아가 비구들도 지쳤다라고 생각하고 먹기를 중단하는 것 이거는 허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왜 여기서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족들이 노부모한테 이런 마음 낼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병은 지독하고 생명활동들은 지속적이지 않다. 나는 아픈데 그렇다고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랬을 때 내가 특별히 명상 단계에 도달해서 내가 훤히 본다.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하고 먹기를 중단하는 것을 확실히 받아들였다. 이랬으면은 이런 경우도 그 자살이라고 허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살을 허용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율장에 나온 비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구니 출가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병들지는 않았는데 아까는 다 병들고 아픈 거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절박감이 일어나서 음식 구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장애물이다. 나는 오직 명상의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명상의 대상으로 먹기를 중단하는 것은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극한 상황에서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서 그 음식을 구하는 게 사실상 너무 어렵고 장애물이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특별한 명상 단계에 도달했다고 선언하고 이거는 이제 아주 높은 단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 죽음과 삶의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단계가 됐을 때 먹기를 중단하면 그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티베트 불교에 보면 포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의식을 전이시켜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수행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찬찬히 봐야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복잡하게 부처님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살의 경계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죽음의 그 정의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네. 죽음이 뭐냐? 그랬을 때 부처님은 사실은 그 죽음이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비구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한다. 승가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죽음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이는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삼보정사 맞죠? 네, 삼보정사의 신도로서 뭡니까?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일 없으시죠? 죽음이 아름답다. 없으십니다. 네. 엄청 다행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죽음에 관련된 것들을 경전에 나타난 특히 자살에 관련된 거를 이제 보면 아주 대표적인 예로 이 외살리 비구 쌍유다니까요. 아마 그 경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스님들이 이제 그 부정관이라는 거 아시죠? 부정관. 내 몸이 더럽다. 내 몸이 똥자루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관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혐오감이 느낀 거예요. 사실 우리 이게 거죽 하나 벗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벗기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똥자루라는 표현이 맞아요. 맞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그 혐오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살을 택하는데 자기가 못 죽으니까 그 자살을 잘하는 그 비구한테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65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뭐에 의한 겁니까? 이거는 정견이 아니라 사견에 의한 자살인 거죠. 그래서 이런 헛된 죽음을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못된 비구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 못된 비구들을 무슨 비구라고 하죠? 비구니? 육군 비구니 들어보셨죠? 그죠? 나쁜 일만 막 하는. 그 육군 비구에 의해서 뭐가 생겨났죠? 율장이 그래서 생겨났어요. 그이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부처님이 수범수제로 법을 설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순진한 제가자가 아내를 두었는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서 날마다 법을 설한 게 아니라 그 아내를 유혹하기 위해서 가머니설로 남편을 죽이는 게 좋다라고 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어떻게 남편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죄라고 하죠? 저기 나오잖아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 살인교사죄. 그죠? 사회법에서는 살인죄하고 살인교사죄하고 어떻게 비슷하죠? 그렇지만 불교의 법에서는 살인교사죄가 더 무거워요. 왜냐하면 교사도 했고 누군가가 죽게 했으니까 법이 엄청 무겁다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자기는 나쁜 짓 안 하고 남한테 나쁜 짓 하게 만드는 일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엄청 무거운 법입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대지도론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 관점에서 자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이제 한번 나눠보면, 자살은 엄연히 살인 범죄에 속한다. 그리고 뭡니까, 그죠? 업보설에 의해서, 인연설에 의해서 자살이 어떻게 돼요? 고통을 소멸시키지 못하잖아요. 우리 이건 다 알죠, 그죠? 네. 자살을 한다고 해서 그 순간 뭐 이렇게 죽을 것 같지만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업이 증가되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다 인정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살은 뭡니까? 정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그 자살을 했음에도 그 율장에 이게 니까야에도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부처님이 비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왁갈리경에 나오는데, 이 왁갈리라는 비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미 경지를 얻었어요. 네, 경지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남아있는 업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지를 얻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몸에 남아있는 그 습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선택했을 때 부처님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싸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중병에 시달렸는데 아까 얘기한 5가지 중에서 그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예. 나이도 들고, 예.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찬나 같은 경우도 깨질 듯이 아픈, 이렇게.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고통을 얘기했을 때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안락사 문제랑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삼매에서 해탈을 얻었는데 삼매에서 깨기만 하면 반복을 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가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에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디카라는 이. 그 다음에 이제 부르나 같은 이는 이게 지금 줄이 밖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해요. 부르나 같은 이는 이제 자기가 전법을 하러 갔어요. 아주 위험한 단계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순교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도 불교에서 순교한 이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시죠? 네? 그쵸, 이차돈. 불교를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불교 윤리에서 어떤 죽음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윤회와 업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죽음은 색수상 행식 즉 오온의 해체이다. 맨 처음에 뭐가 흩어지죠? 죽으면? 예? 지. 예,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수화풍공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죽음이 지수화풍공으로 흩어진다라는 게 진짜 맞는데 내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거를 어떻게 믿고 그럼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티벳 사자에서는 그 단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이런 것도 좀 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벳 사자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거기에 중음의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내 의식이 어디로 갑니까? 천도제를 왜 지내요? 우리 의식이 어디로 가냐면 중음의 상태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음의 상태는 뭐냐면 내 머리 위에 1m 위에 지금 여러 중음신들이 듣고 계세요. 저기 혹시 하얀 등이 그 영가님을 위한 등인가요? 네. 저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이 들으면서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49제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 다시 이렇게 또 인간계로도 오고 또 어떤 이들은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가서 계속 공부도 하시고 또 질투가 많은 분들은 어디로 가죠? 아수라계도 가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미 의식이 너무 이렇게 힘들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계도 가고 아기계에도 가고 짐승으로도 빠지고 막 이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음의 상태에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변형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49제 동안 기도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때 우리가 막 경을 읽어드리고 막 이렇게 복력을 쌓으라고 막 올리고 제도 올리고 막 이러면서 그 복력으로 마음을 돌려서 더 좋은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형 가능한 순간인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런 바르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막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안에서 지금 딴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막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저 스님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막 분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한 생각 딱 돌리면 그게 바로 더 나은 세계로 내 의식을 더 나은 세계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음의 상태에 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 마음자리에서 그렇게 딱 변형을 계속 해나가면서 의식을 확장,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도 지금 막 다른 생각 하시면서도 그 중심축은 그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막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저 생각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또 한번 하면 우리나라 그 법의학적으로 의학에서 그죠? 죽을 때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까 얘기한 장기사 그죠? 심장, 뇌, 폐가 멈췄을 때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님들이 바로 시체를 냉동고에 넣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왜 그러시죠? 네?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 그것도 맞아요. 또 네. 사실은 우리가 심장하고 뇌하고 폐가 정지됐지만 뭡니까? 몸이 아직 따뜻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팔다리 뭐 이런 몸에 나의 의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아있기 때문에 냉동고에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영가님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그 의식을 다 수습해서 갈 수 있게. 그래서 뭐 그걸 보통 최소 8시간 8시간은 두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죠? 3일씩 병풍지에다 이렇게 모셔놓잖아요, 옛날에. 네. 그럴 때 이렇게 걷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막 장례 문화 때문에 막 하는데, 그렇더라도 돌아가실 때 적어도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바로 이렇게 냉동고에 넣잖아요. 그랬을 때 사전에 얘기하시면 돼요.
병원에서 하는데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저희가 최소한 몇 시간 좀 더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 요즘은 병원에서 다 그걸 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알으셔야 돼요. 그냥 질질질 이렇게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사 중간기. 뭡니까? 심장, 뇌, 폐가 멈춰도 신체 각부의 세포들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서 그 활동을 멈추고 세포가 다 죽는 때, 예. 그거를 생사 중간기라 하고, 그래서 이제 다 소진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음의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암적색. 푸른색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보면 큰 스님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책에서 그 동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그냥 두면은 3일, 8일, 8시간을 두는 게 아니라 15일. 네, 15일을 둡니다. 그러면 15일 동안 전부 다 회수해 가요. 다 회수해 갖고 지수와 풍공이 그냥 다 그대로 체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칠색 화연 해갖고 무지갯빛으로 싹 변해서 가요. 그리고 남는 거는 그 딱딱한 머리카락, 손톱 이런 것만 남습니다. 제가 저기 다람살라에 있을 때도 그때 한번 한여름에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름이면 특히 시체가 더 빨리 상하잖아요. 근데 보름 동안 진짜 모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친견을 합니다. 제가 열흘째 갔습니다. 이제 순번이 늦어서 열흘째 갔는데 아무 냄새가 안 나요. 뭐 향을 피워서 조작한 게 아니라 그만큼 깨끗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몸으로 가시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뭐를 안 해야 되죠? 잡지를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식을 좀 삼가고, 예.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술도 뭐 아까 한다는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런 것도 최소한 줄이고 안 하시면 곱게 이렇게 자기 몸도 관리를 해서 돌아가실 때도 깨끗하게 지수와 풍공으로 잘 가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뇌사 안락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까 뇌사가 됐지만 사실 아직 그 선고가 안 났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다른 심장, 폐가 살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법을 해가지고 장기 이식이 가능할 수 있게 내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계에서도 이렇게 스님들도 모시고 아니면 의학적으로도 모시고 회의를 해가지고 내사 판정을 하고 장기 이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장기 이식을 해서 막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많은 생명들을 살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나 장기 이식 신청하신 분 잘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못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기 이식을 했을 때 내 의식이 딴 사람한테 들어가서 혹시 하지 않을까 한데 좀 게으른 것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요즘은 너무 의식이 발달돼가 의술이 발달돼서 심지어는 세포도 그죠? 그 얘기 들으셨죠? 세포도 장기 시식해서 한다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있잖아요. 너무 노화가 되면 장기 이식도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좀 튼튼하고 좋은 게 있으면 장기 이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보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긍정적인 면으로 치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이 있는데 장기 이식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좋죠. 그리고 이제 내사랑 다른 게 뭡니까? 코마 상태인 식물인간, 그죠? 이런 경우는 막 20년씩 지나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죠? 시간이 저 시기하고 이 시기하고 다른데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 안락사 뭐냐면 자연적인 죽음을 하기 전에 생명을 마감하는 건데 여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처럼 내사 상태에 빠졌을 때의 안락사가 있고 내사 상태가 아닌 멀쩡한 상태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멀쩡한 상태는 뭡니까? 의식이 멀쩡한 상태에서도 안락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안락사, 반자발적인 안락사, 비자발적인 안락사 막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적극적, 소극적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게 용어가 이제 정리가 쭉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어쨌든 지금 안락사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불교 이론으로 치면. 그리고 이 얘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한번 우리 잠깐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치겠다며 스위스로 떠난 고령의 호주 과학자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소 계획한 대로 가족들과 이별 인사까지 차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 법을 피해 스위스로 떠난 올해 104살 호주 데이빗 구달 박사. 생물학자이자 생태학자였던 구달 박사는 현지 시각 10일 스위스 바젤의 한 클리닉에서 자신의 뜻대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숨을 거뒀습니다. Successfully ended his life and ended his long journey today with an infusion of Nembutal, and he died at 12:30. 박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설계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삶을 마치려 했지만 실패한 뒤 이번엔 기관의 도움으로 스위스행을 결심했습니다. 스위스 도착 전 프랑스에 들러 가족을 만나 작별 인사도 나눴습니다. 구달 박사는 취재진에게 더는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는데 기회가 생겨 기쁘며 의료진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와중에도 죽음을 앞둔 사람답지 않게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던 구달 박사는 마지막 순간엔 베토벤 교향곡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생을 마치면 모두가 편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해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의 법률 체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Look, David's journey, his long journey here and his eventual successful end to his life and his preparedness to talk so openly about it has really had this issue being debated around the world. 호주에선 빅토리아주 이외 다른 주에선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역시 6개월 시한부 선고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이른바 자,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이분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뭐냐면 92세까지 활동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92세가 지나서 활동을 마치고 나서 2년 동안 자기는 활동할 게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찬성하십니까? 멋지네요. 왜 문제가 심각하신 거예요? 멋지다고 있잖아요. 막 88세, 90세 된 분들이 막 그런 얘기. 나 할 만큼 다 했어. 뭐 그래서 나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후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뭐 제자도 더 두시고 뭐 이렇게 더 가르치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스님들이 배운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야지. 그런 친구예요. 이분 92세까지 활동하셨으면 94세까지 당신이 뭔가 더 활동하셔야지요. 그죠? 그리고 안락사 하지 말고 95세가 돼도 활동하실 수 있고. 근데 가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걸 되게 칭송하는 분이 많아요. 사실은 90%가 넘는데, 104세. 104세. 102세까지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기여하고 가셔야죠. 우리가 왜 부처님 제자가 됐는데요? 그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됐으면 내가 이 생에서 불법을 만났으면 끝까지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뭔가를 해가지고 공덕도 더 쌓고, 그죠? 이 불법을 알았을 때, 불법을 마주했을 때 뭔가 더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무책임하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막 저걸 칭송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비판해야 돼요. 그래서 그랬는데 미국의 92세 된 그 박사분이 최근에 책을 내서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오래 살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65세가 됐을 때 다시 변호사 시험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법학과를 다니고 이래가지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의학과 법학을 연결해서 엄청난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은 특별한 분인데 그럼 나는 안 특별하냐고요? 나도 특별해. 나도 부처님 제자야. 그리고 내 안에 불성이 있어. 나도 부처님이잖아. 그러면 부처님답게 살으셔야 돼요. 저렇게 사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는 뭐냐면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라고 어떤 작가가
실제로 안락사 현장 하는 사람을 동행해가지고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죽음의 과정을 경험하고 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이분은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죽음은 아니다. 이런 죽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아파서 내가 언제 고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은 아니다라고 이제 막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그 환자의 아들은 신문 기사에 나와요. 서울신문에 보면 그 기사가 나옵니다. 서울신문에 들어가서 안락사 치면 7월 달에 안락사 관련된 그 기사, 특집 기사를 14개나 썼어요. 서울신문이. 그 중에 하나에 보면 이 스위스에 간 이 환자 아들이 자기는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견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견해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기본 전제가 있잖아요. 불자인이시니까. 그죠? 오계를 지키니까 윤리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겁도 없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거 보면 2032년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10년도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언제 나왔냐면 2022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년 후를 내다보고 한 드라마인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안락사가 합법화된 2032년의 근미래. 신장암을 앓고 있는 이후 역시 안락사를 앞두고 있죠. 안락사 과정이 필요한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건 남은 사람들의 몸. 추모 계정으로 등록합니다. 등록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입니다. 이 계정은 등록인 차희우님의 추모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게 힘들기만 한 남편 재현과 달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 부인이 진짜 안락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 부인하고 좋았던 일 이런 거 막 기억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뭐가 나타나가지고 이 부인 있는 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부인 있는 데를 데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그 TVN이라는 방송에서 드라마로 해가지고 25분짜리로 해서 5부작이니까 그럼 몇 시간이죠? 1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굉장히 불교적으로 봤을 때 그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그 공부 삼아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 드라마에도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뭐 저는 안 봤는데 이순재 그 탤런트가 한 뭐 그런 조력자살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바쁘시면 유튜브에 찾아서 안락사 치시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재미로보다는 어떤 정말 사유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많이 보시는데 이런 것들도 좀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안락사 이런 거 치시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2023년 4월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미 2022년에 6월인가 8월에 안락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안을 올렸죠. 그죠? 작년에. 그래서 이 의사 조력 사망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국민한테 물어보고 의사한테도 물어보고 국회의원한테도 물어봤더니 국민은 81%가 찬성한대요. 자, 여기 찬성하시는 분. 안락사. 의사 조력 사망. 네, 한 분 계십니다. 반대. 한 분. 세 분. 그럼 나머지는 몰라. 자, 의사는 반반이에요. 실제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반반. 국회의원은 뭡니까? 자기들이 법안 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해가지고 100명이면 사실 국회의원 전체도 아니에요. 그죠? 몇 분의 1이죠? 그렇죠. 3분의 1이 좀 못 돼요. 그죠? 근데 찬성하는 편이 66%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의사 조력 사망이 찬성편이 많다라고 이제 기울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뭐 적극적 안락사, 조력 자살, 소극적 안락사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 얘기를 안 하냐면 이게 용어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다시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 혼용돼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력 사망, 그 적극적으로 안락사 하는 것에 반대하는 퍼센티지가 20%인데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종교계하고 의료계가 앞장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실 호스피스가 우리가 잘 안 되어 있지 않냐. 완화 의료를 하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돌봄, 의료복지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좀 시기상조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막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일 떠오르는 거 적극적 안락사를 했을 때 한국적인 정서에서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네? 예, 그 악용될 우려 중에서 어떤 케이스? 예를 들면 네? 그렇죠. 가난한 경우, 그죠? 가난한 경우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일본하고 한국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정서상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6월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2022년에 6월에 그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에서 이렇게 이제 막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결론도 나왔어요. 3월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인터 MD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43,000명 의사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사들만이 지식을 공유하고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는 그 단체 인터 MD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안락사의 유형은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뭐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조력 전염사, 뭐 조력 자살 이런 것도 다 적극적 안락사이다. 그 다음에 소극적 안락사는 뭡니까? 연명의료 진단, 아까 우리 뭐 했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법의 핵심은 뭐냐면 2022년 6월에 그 법의 핵심은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뭐냐면 소극적 안락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다 이거 기준이 아니라 나도 조력 자살하게 할 수 있게 법안을 좀 통과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안락사하게 해달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적극적 안락사는 뭐냐면 촉탁, 그 다음에 승낙에 의한 살인죄, 그러니까 뭐 살인교사죄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남에 의해서 살인죄를 구성하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보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의사, 인터 MD에서는 뭐라고 용어 정의를 했냐면, 적극적 안락사는 조력 존엄사이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제 의안이 발한 다음에는 적극적 안락사 이런 얘기 안 쓰고 조력 존엄사 이렇게 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놀랍게 조력 존엄사 도입에 찬성한다는 분들이 아까 50% 했잖아요. 그죠? 근데 78.5%로 늘어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런 거는 뭐냐면 의료계를 대표하는 집단들 있잖아요. 그런 이들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는 대외적으로 어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의사로서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진심으로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뭡니까? 의견이 심각한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조력전염사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철학자들도 자기 죽음에 대한 어떤 자유의지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편안한 임종을 통해서 웰다잉을 실현하고 싶다. 아니면 병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의료비 및 그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긴 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반대 입장에서는 자살 권유 등의 오남용 가능성. 그죠? 사회적으로 사실 우리가 논의가 부족돼 있다. 우리들도 지금 얘기를 들어본 듯 하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의 직업 윤리에 위배된다.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게 기본인데 이거 위배되지 않냐. 그 다음에 뭐냐면 회복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뭡니까? 의학이 계속 발전하면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암 걸려서 3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요? 3기여도 완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이 그 조력 존엄사 도입에 가장 적합한 기준, 아무나 그 존엄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임종기 환자는 뭡니까? 이제 그 의사들도 알아요. 이렇게 뭐가 어떤 기능이 떨어지면 며칠 안에 가실 거니까 죽음을 준비하십시오라고 가족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자들 중에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이 안 돼. 그 다음에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돼요. 그랬을 때 조력존엄사 도입이 좋대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뭡니까? 조력존엄사 할 필요 없이 그냥 좀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고통스럽지. 사실 남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경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중에서 말기 환자. 여기서 말기 환자는 뭐 우리 그 3기가 아니라 이미 4기 이런 분들. 사실 이런 분들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로 연명하죠? 몰핀으로 사실 연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중증 질환자. 이런 경우는 앞에 이런 암, 만성 폐쇄성 이런 거 말고 독특한 병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아주 뭐 복합적인 굉장히 독특한 제3신경통 증후군 이런 거 아세요? 네, 아주 그런 대상포진보다 더 아프대요. 근데 남들이 보면 멀쩡해요. 그런 병을 앓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조력 사망 의지가 있는 모든 환자. 이건 뭐랑 같죠? 바로 자살을 유도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 안락사 대신에 용어를 조력 존엄사로 이제 고칩니다. 그래서 찬성 주장 근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음에 관한 결정권, 불치병에 관한 고통에 의해 불가능. 네가 내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 이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비용 절감, 빨리 죽음으로써 어떤 그런 것들. 상대적으로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 네. 생명이라는 수단으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 당사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좀 죽음을 중단하고 싶다 이랬을 때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반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인 행위로서의 안락사,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예. 그리고 자 이제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싶어요? 자.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깊이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난 반대하는 입장이야. 자, 그럼 찬성하는 입장. 뭡니까? 반대하는 입장. 네. 한 표 나왔어요. 자, 찬성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도 한 표. 아까 찬성하는 입장 어떻게 되셨어요? 좀 더 생각해봐야 돼, 그쵸? 그리고 손 안 드신 분은 뭡니까? 아, 나랑 너무 먼 얘기야. 나랑 상관없어. 그리고 모르겠어, 맞아. 그래서 이제 오늘의 숙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대로 하고, 아까 뭐라 그랬죠? 적극적 안락사는 앞으로 어떻게 표현돼야 된다? 조력존엄사. 이 단어만 정확히 아셔도 오늘 여기 오신 보람의 50%는 얻고 가는 것입니다.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이랬을 때 소극적 안락사는 이미 연명 치료 의향서, 그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했건 안 했건 그거를 말하는 거고 적극적 안락사는 조력 존엄사. 네.
존엄한 그 죽음을 위해서 남의 도움을 받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쩌면 전화 받으실 수도 있어요. 원하느냐 안 하느냐 어떠냐 저떠냐 그랬을 때 자기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데 이거 논의 대신에 먼저 논의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의사님들한테 아까 계속 물었더니 그 1000명의 의사님들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56%예요. 그 다음에 연명의료 결정법 아까 우리가 했다고 하지만 그게 미비점이 되게 많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자기가 작성했음에도 자식이 말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막 임종 상태인데 안 돼. 근데 그거를 의사가 연명의료 결정서 썼으니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소 들어와요.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괴롭대요. 이런 거에 대한 고충을 피력하는 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간병 돌봄이 필요하다. 진짜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사실 잘 안 돼요. 이거 되게 부족해요. 그 다음에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계속 같이 사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손주 계시죠? 그죠? 손주 안 계신 분? 뭐요? 그럼 다 계신 분? 제가 왜 그러냐면 밥상머리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주랑 같이 살든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든 이렇게 해서 손주랑 마주했을 때 그 손주를 놓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너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사유가 되어 있어야 이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항상 사실 사고사로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죠? 어릴 때 사고사로 죽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인원이 더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하시면 삶과 죽음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같다? 물과 얼음이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거울의 양면이다. 그러면 뭐 죽음을 계속 사유한다라는 것은 삶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정말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하셔야 돼요. 용돈도 줘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도 주시고 아니면 뭐 반박 이론도 하시려면 나도 먼저 공부를 하고 일단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의외로 손주, 손녀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3살 넘어가면 똑같아요. 다 애라고 우습게 여기는 순간 내가 밀립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같이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논쟁거리가 그 자기 결정권, 자기 죽음에 대해서 결정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자, 나는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시대. 예.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예.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연사를 하고 싶다. 나는 모르겠어. 그냥 적극적 안락사가 필요할 때만 하고 소극적 안락사도 생각해보고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던지는 이유는 오늘이 뭡니까? 오늘이 여름학교 마감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겨울학교 시작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년 여름학교? 네. 네. 내년 여름학교 때까지 1년 동안 계속 생각 좀 하세요. 차근차근. 그리고 뭐 여기서 죄를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유폐가 많으시네요. 그죠? 저분들도 지금 다 듣고 계세요. 저 연가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분들 중에는 아유 그래 저런 거 필요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나도 좀 살아있을 때 좀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막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나 죽었을 때 삼배로 꽁꽁 그 거칠은 삼배의 옷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하던 그 외출복으로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갈 것인지. 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외출복 있잖아요. 그거 싹 준비해놨다가 나 죽으면 이거 입혀서 보내달라. 요즘은 장의사들이 다 도와줍니다. 안 해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다 해줘요. 그리고 꼭 3배로 해갖고 예전에는 매장을 하니까 막 꽁꽁 묶잖아요. 묶을 필요도 없어요. 화장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다 계획을 세우셔요. 그리고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날 것인지 여자로 태어나서 수행을 할 것인지, 부잣집의 부모는 어떤 부모를 만날 것인지, 형제는 어떤 부모를 만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생에는 이번 생에 못했던 이런 거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아니면 뭐 못했던 거 뭐 이번 생에 내가 노래를 못했는데 다음 생에 노래를 하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생에는 키가 적어도 172는 넘어야 되겠다. 내가 172가 넘어야 선반에 거 뭐 꺼낼 때 남 도움 안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걸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의식이 뭡니까? 길을 열어서 그리 가게 돼 있어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자꾸. 그리고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더 좋은 생각이 나면 고치시는 거지. 예, 고쳐서 해갖고 오늘의 숙제 낼 필요는 없지만 난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겠다. 10가지.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가지고 10가지를 한번 작성해 보십니다. 그래서 뭐 기회 되시면 다음 법회 때 한번 같이 낭독도 하셔도 좋아요. 회장님.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죠?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계속 이렇게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보완해 나가려면 나도 주체적인 이 삶의 주체자로서, 부처님으로서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좀 보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80분 하라고 그랬는데, 94분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은 딱 지키는 입장인데. 예. 그래서 나의 입장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성불하십시오. 네.